퇴계 이황의 이기 이원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한번 대규모 개발 마라톤 경주가 열리는 작은 바닷가 도시 이야기를 상상해봅시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바닷가의 신기한 자연현상을 체험하고 서로 간의 우정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 갯벌 마라톤에는 이 마을과 기마을의 두 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원칙과 전통에 충실하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팀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경주에 임합니다. 그들은 모든 팀원이 정확히 어디서 어느 각도로 달려야 하는지를 설명한 복잡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완벽히 조정된 시간표에 따라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훈련도 꾸준히 해왔고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앞서 마을의 최고 연장자는 엄숙하게 이해의 중요성과 경주 내내 질서를 지키자는 주제를 담아 말했습니다. 반면 기 마을은 에너지가 넘치며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팀입니다. 이 팀은 즐거움과 열정이 넘쳐 흘러 복잡한 전략보다는 순간의 기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일정한 훈련 루틴보다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 마을 사람들은 경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이일 뿐이야 라며 항상 웃으며 준비를 마쳤고 무엇보다 같은 시작이라도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의상을 바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흥미로움을 더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주 당일 많은 관중이 모였습니다. 이 팀은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해진 위치와 자세를 유지하며 출발선에서부터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기팀은 자유로운 자세로 출발선에 줄지어 서다 갑자기 시작되는 풍악에 맞추어 흥겹게 몸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이 팀은 처음 예상한 대로 경로를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예상치 못한 위험, 즉 갯벌의 변화와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의 순리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순간기 팀은 즉시 유연하게 움직이며 파도를 피하였고 갯벌에 발이 빠질 땐 옆길로 유치하게 슬며시 돌아 나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경주는 두 팀이 거의 비등한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팀은 조직력과 단결력으로 한계를 극복했으며 기팀은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팀의 성과는 결국 모든 관중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이 두 마을의 철학적 교훈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와 기의 각기 다른 특성을 통해 결국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연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퇴계 이황의 철학이기도 한 지기이온론, 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로 사람들에게 사물의 이치와 물질의 조화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율곡 이이의 이기호발설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운이었죠. 성운은 조선시대의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곳 주민들은 자연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며 이 기호발설의 이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하루는 성운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음을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성운은 불을 밝혀 어두운 방에 따스한 빛을 채우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율곡 선생님의 이기호발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이라는 원리와 기라는 힘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운은 잠시 쉬며 참석한 사람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적 이야기에 생소해 보였지만 성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가 언제나 기에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는 이 원리에 응하여 우리 눈앞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가 기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농사일을 할 때처럼 말이죠. 마을의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성운은 더 깊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의 마을을 생각해보세요. 마을 자체가 일하면 그 마을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여기엔 생존을 위한 음식이나 집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되겠죠는 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마을이라는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대장장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운 선생 우리는 이와 기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운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곡 선생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기를 등한시하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죠. 우리가 서로 도우며 기로서의 행동을 잘하면 마을이라는 이의 본질은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에 집중하되 그것이 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깨달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이 역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마을 전체의 조화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성운의 이야기는 가능한 한 사람의 철학적 깨달음이 공동체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재미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성운은 자신의 철학적 통찰력을 통해 마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고 그의 이름은 마을 역사 속에 깊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할아버지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복잡한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젊은 학자 한 명이 다가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칸트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이 대체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네. 한 번은 이 마을 근처 숲에서 산적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그들은 매일 밤마다 숲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다녔지.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는 몰랐어. 마을 사람들은 숲으로 가지 말라고 서로 경고했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숲으로 속속 들어갔네. 그러던 어느 날 밤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산적들의 대화 일부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지. 산적 두목이 말하더군.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오직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찾는 보물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 틀림없어. 그걸 발견하려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그러나 다른 산적 하나가 반박했지. 아니야, 두목. 뭔가 다른 방식이 있을 거야.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을지도 몰라. 나머지 산적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의아해했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산적 두목이 생각과는 다르게 숲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 그들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지. 그러던 중 그들은 결국 산적들보다 먼저 보물을 찾아냈네. 어떻게 가능했냐고. 바로 그 보물에 대한 단서가 고대 문헌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문헌에는 어떤 특정한 별자리 아래서 보물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빈틈없이 연구했지. 결국 마을 사람들은 별자리를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보물의 위치를 확신하게 되었다네. 이처럼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즉 우리의 지식이 경험에 앞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네. 마치 마을 사람들이 별자리와 책에 기록된 원리를 통해 이미 숨어있는 보물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자네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저 공식과 이론 속에서 자네 자신의 보물을 찾아보게나. 그게 아마 자네가 이해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네. 젊은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하고 새롭게 얻은 시각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한켠에서 칸트의 철학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혜로운 노인이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인은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곤 했는데 이 나무 역시 마을의 상징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언급하자면 이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지금은 마을의 중심이 되기까지 성장한 것이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 아니겠는가. 어느 날 마을에 젊고 혈기왕성한 여행자가 도착했다. 여행자는 온갖 모험을 즐기기 위해 세상을 떠돌고 있었지만 늘 마음속 한구석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행자는 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노인장,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씨앗처럼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여행자를 응시했다. 젊은이, 내가 이야기한 고민은 이 세상이 모든 존재가 가진 고민이란다. 지금 이 순간 저 나무를 보아라. 처음엔 그저 작고 별 볼 일 없던 씨앗이었지. 그러나 그 씨앗은 땅의 심겨저물과 햇빛을 받아들여 자라났고 마침내 이렇게 크고 훌륭한 나무가 되어 우리 마을의 상징이 되었단다. 너도 저 나무처럼 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중일지도 모르지. 여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하지만 저는 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무언가 만남, 도전, 실패와 성공 하나하나가 너를 내 목적에 이르게 하는 길일게다. 목적이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경험과 선택이 쌓이고 사회와 마침내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닌 스스로 목적에 대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거라. 여행자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모든 경험이 나를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나는 여정을 계속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이 너희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리하여 여행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여정을 이어나갔고 시간이 지나며 그는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며 또 다른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귀감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진 고유의 목적을 되새기게 했다. 여행자의 여정이 끝이 났을 때쯤 그는 비로소 이해했다. 자신이 찾던 목적은 그의 삶 그 자체였으며 그저 씨앗처럼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어쩌면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마을에는 늘 평온한 웃음이 가득했다.